빅토르 초이는 한국계 러시아 가수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노래 즐겨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빅토르 초이 노래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유튜브에 많이 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일리아 랩핑 관련 시를 고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일단 러시아에서 살다 죽은 젊어서 죽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러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이 빅토르 초이에 대한 벽화나 또는 이런 빅토르 초이를 추모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딘가에 그들에게 낮이 있고 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딘가에 그들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누군가는 벽이 되고 또 누군가는 벽을 부수는 어깨가 되어야 해. 땅과 하늘 사이의 전쟁.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땅과 하늘 사이의 전쟁.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리아 랩핀입니다. 자화상이고요. 체업 이야기가, 체업이 말하길, 물론 19세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만, 러시아 역사에서 예술가 3명, 톨스토이, 차이콥스키, 랩핀, 문학, 음악, 미술, 딱 한 명씩.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령 톨스토이 전집이 우리나라에 나온 적은 없는데 도스토옙스키 전집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문학 하는 한국 분들이 톨스토이는 별로 그렇게 연구를 안 하고 별로 연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도스토옙스키를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글쎄 이 세 사람 선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이콥스키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겠죠. 미술의 랩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흔히 러시아 최고의 화가, 최대의 화가라고 랩핀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그 양력을 인생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술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이 크람스코이라는 사람도 러시아에서 대단히 랩핀 다음으로 유명한 스승이 말이죠. 이 미술 아카데미는 지금은 랩핀 아카데미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그러니까 20대에 늦게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20살에 들어갔잖아요. 20살에 들어가서 미술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이제 이 체르니숤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 사람의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체르니숤스키는 우리나라에도 이 현실에 대한 예술의 미학적 관계가 지금 본 적이 없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얼리즘 미술론을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 체르니숤스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삶이다. 삶이 아름다움이다. 현실과 예술을 직결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조금 그런 리얼리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졸업 작품전에서 이제 금상을 받아가지고 6년간 유럽에 유학을 할 수가 있었는데 3년 동안 프랑스에 있다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유는 러시아도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좀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상파 주로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니까 아직까지 세잔이나 방고나 고갱은 뭐 무명의 수준에 있었고, 주로 이제 마네, 모네, 뭐 드가 이런 사람들, 르누아 같은 사람들의 인상파가 이제 1870년대에 파리를 석권하고 있었을 텐데, 이 레피는 별로 그렇게 인상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색깔 아주 밝은 색을 사용을 하고, 뭐 빛의 흐름 이런 걸 중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으면서도,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는 소재들,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그 당시 파리의 어떤 도시 부르주아,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시민계층들의 어떤 뭐 일상생활, 뭐 그런 것들이 소재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출신인데다가 러시아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이 레피는 미술 아카데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10대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우크라이나,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그다지 뭐 선진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대단히 가난했죠.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미술대학을 재수를 해서 겨우 들어와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한 5년 정도 배웠는데, 뭐 파리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76년에 귀국을 해서 이동 전람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마차죠. 아직까지 기차가 그다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개통이 안 된 상황이라서 마차에다가 그림을 싣고 시골을 다니면서, 소도시를 다니면서 그냥 이 노천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러시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노천 전시라는 걸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게 이제 이동 전람파예요. 이동 전람파, 이동파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이제 바실 페로프라든가 수리코프 다 마찬가지 레핀하고 비슷한 경향을 갖는 화가들인데, 이 화가들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르드니키라고 하는 그 당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소위 민중 속으로, 농민 속으로, 농자 속으로, 그러니까 일반인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의 미술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르드니키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그리는 그림들이 그 당시 이제 20대 말 30대 초에 그리는 그림들이 사실 이 사람 대표작들입니다. 보강에 베끄는 인부들, 성직자, 황유 소피아 알렉산드리나, 크루스커스 현의 섭지가 십자가 행렬. 좀 이따 그림을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자기 모교죠? 그 아카데미 교수를 한 10년? 13년 정도 하네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아까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별로 러시아가 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98년에, 그러니까 나이 한 50 조금 넘어서죠. 핀란드로 가버립니다. 핀란드, 지금 이 코칼라라고 하는 곳에 레핀 마을 비슷하게, 거기 뭐 좀
사방이 유리로 된 그런 그 아틀리에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한 30년, 32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러시아에서 뭐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았고, 거의 뭐 이 핀란드에서만 살다가 죽었습니다. 1930년에 86세로 죽었습니다. 뭐 꽤나 오래 살았죠. 이게 지금 페트르부르크에 있는 엘미타즈 미술관입니다. 제가 아카데미와 비슷한 건물이라서 미안합니다. 그 내부 사실 엘미타즈 그림 미술관에 이런 그 짜르들 또는 뭐 귀족들 초상이 막 쫙 걸려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자주 가보고 싶은 미술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흔히들 3대 미술, 세계 3대 미술관, 4대 미술관 뭐 별로 그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순위에 그래서 이 엘미타주가 들어가는데, 저는 엘미타주보다는 트레차코프라고 하는 이 미술관, 그러니까 러시아 미술이, 그러니까 엘미타주에는 러시아 미술 작품으로는 좀 옛날 거, 그리고 좀 뭐라고 할까, 좀 이 짜르 중심의 또 지배자, 방금 아까 말씀 푸신 이런 그 초상 중심으로 뭐 이런 좀 취향이 있고, 이 트레차코프는 훨씬 그 러시아적인, 엘미타주엔 유럽 미술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뭐 렘브란트도 있고 뭐 세잔도 있고 방고도 있고 뭐 거의 유럽 미술관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명화들이 수집이 되어 있는데, 다 이제 19세기 말에 러시아 왕궁이나 러시아 귀족들이 이제 수집했던 것을 다 거의 뭐 압수하다시피 해서 이 엘미타주에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이 트레차코프는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러시아 화가들 작품들만 거의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레핀을 비롯해서 뭐 이동파 화가들이라든가 그런 좀 사회적인 소재들을 많이 다루었던 이런 그 화가들 작품. 트레차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앞에 지금 동상이 보입니다만, 그죠? 이게 레핀 아카데미입니다. 미술 아카데미. 미술대학 지금 엄청나죠? 하여튼 러시아 놈들은, 웃긴 놈들이, 와, 이게 무슨, 이렇게 미술대학이. 지금 이게 핀란드, 우크라이나 국기인데요. 우크라이나 국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국기인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의 자연 그대로를 국기로 만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우크라이나 국기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특이한 국기가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기를, 뭐, 빨간색, 노란색, 청색, 뭐, 또는 녹색, 그걸 좀 섞어가지고 저는 국기를 만듭니다. 대부분. 뭐 자유, 정의, 평등 뭐 그런 이념으로 이제 만들어요. 프랑스 국기가 대표적인 예인데, 국기가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후에 프랑스에서 국기를 만들면서 국기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시라 할까요? 자기 국가의 어떤 이념, 뭐 자유, 평등, 정의, 이게 자유, 평등, 박애, 이게 프랑스 국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나라의 어떤 자연, 아마 제가 이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데, 우크라이나 국기가 자기 나라의 이 자연을 이렇게 따서 딱 하늘과 땅, 하늘과 밀밭.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입니다.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 식당에 지금 막 인플레가 격심한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참 좋아합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참
저한테는 참 이미지가 좋아요. 저 딱 한 번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마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무슨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런 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난한 동네, 아직까지 가난합니다.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 뭐 뮤지컬이죠. 정말 뭐 이건 뭐 우크라이나에 산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아마 우크라이나일 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작곡가인 프로코피에프나 또는 그 호로비치 피아니스트죠.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가 중에 고골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러시아 혁명가 중에 트로츠키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만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마흐노라는 아나키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러니까 레핀 이후 러시아 혁명 전후에 러시아 현대미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말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말레비치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타틀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요. 위의 그림들이 이제 말레비치의 그림, 소위 뭐 슈페르메시즘이라고 해서 절대주의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레비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자 이건 아시다시피 뱅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그냥 뭐 보고 넘깁시다. 이 다 뱅시 그림입니다. 뭐 전쟁을 풍자하는 이게 지금 한 30대 어릴 때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아마 어릴 때도 이 레핀이 우크라이나 자기 고향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농촌 그림인데 자기 집을 그렸나? 자기 탄생지를 그렸나?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그림의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시골 그림입니다. 레핀이 그린 어릴 때 그린 그림은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한 3, 40대에 그린 그림이고 옆에 있는 거 지금 생가가 뭐 조그마한 기념관 비슷하게 보관되어 있는 그 집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초기 뭐 최초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부하는 학생 그림, 자기 자신의 뭐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려진 아마 20대 초반 정도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들 중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표작 볼가강의 바지선 운반자들 이게 뭐 이건 트레차코프에 있는 게 아니라 엘미따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핀 그림이 대부분 트레차코프에 있는데 중요한 작품들은 또 엘미따주에 있더라고요.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스케치 할 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림이 그러니까 배를 끄는 그러니까 이 볼가강이라는 게 상페테르부르크의 주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뭐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강이고 여러분 뭐 볼가강의 잔물결이니 하는 노래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볼강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특히 뭐 혁명과 관련된 뭐 많은 반란과 관련된 그런 유명한 강인데 이 볼가강의 이 수심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아서 항상 이 바지선을 운반을 해야 된대요. 사람들이 뭐 누가 달리 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풍경을 거의 뭐 한 20대 말 30 초반에 볼가강을 우연히 갔다가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바지선을 끄는 사람들 몇 개 사진이 있죠. 여성들이 끄는 장면이고 해서 뭐 여러 편의 그 스케치도 하고 그 작품을 이제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요. 마지막으로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인데 대부분이 인물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습니다. 가령 제일 이쪽에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뭐 예언자 정도로 숭배를 받는 그런 신부여 사제였습니다. 카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또는 뭐 다른 나머지 거기 인물들 다 그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배 끌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이제 그 스케치를 하고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이 그림이 그러니까 전시가 되자마자 러시아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죠. 흔히들 우리가 잠깐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리얼리즘을 우리 보통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러시아 혁명 이전에 레핀의 리얼리즘을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는 아니고요. 사회적 리얼리즘이란 말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란 말은 뭐 구분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사회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도미에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앞에 쿠르베가 있고 뭐 밀레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여러 나라 프랑스든 독일이든 뭐 이런 유럽 19세기에 중요한 미술 유파하고 사회적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러시아 혁명 이후 특히 1920년대 말 30년대의 스탈린 집권 이후 그러니까 대단히 소련이 어떤 그 독재주의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체제라 굳어져서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이 완전히 그런 공산당의 뭐 하부 조직 비슷하게 그래서 공산당을 찬양하고 스탈린을 찬양하고 또는 뭐 아주 건강한 남녀,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러시아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오로지 건강한 남녀의 아주 건강하고 밝은 얼굴에 노동자 농민만 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공산당 지도자들이거나 또는 건강한 농민들 노동자들 대충 뭐 러시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소재는 그런 것들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밝게 이게 북한에 오게 되면 김일성, 김정일 등등의 초상화와 함께 그야말로 건강한 북한 남녀, 노동자 남녀, 농민 남녀의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바뀌는 거죠. 이 중국에 가면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1980년대 이후에 중국은 뭐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좀 개방이 되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고 또 정치적으로도 공산당은 존재하지만 공산당이 일당 독재는 하지만 그런대로 뭐 언론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은 공산당을 타치하지 않는 한은 인정이 됩니다. 그죠? 공산당 요금만 하나면 돼. 근데 그게 중국이니까 미술도 음악도 공산당 욕만 안 하는 미술이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중국의 음악, 중국의 미술, 중국의 문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전혀 발전 안 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모든 게 아직 안 됩니다. 그죠? 모든 게 아직까지 여전히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입니다. 모든 게. 공산당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안 되는 나라. 이게 북한이에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지금 그러니까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소련은 1960년대쯤 되면은 끝나버립니다. 소련에. 그리고 중국도 1980년대쯤 되면 끝나고. 대충 한 20년 소련이 1960년에 끝났으니까 해빙 문화라 그래가지고요. 중국도 한 1980년에 끝나고, 80년대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끝나고, 공산당 일당 독재가 끝나고, 저는 북한도 한 20년 뒤쯤이면 한 2000년 전으로는 안 끝나겠나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남북한이 한반도 국기를 흔들 때가 오리라고 저는, 제가 죽기 전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그림을 그 당시, 그러니까 1870년대 러시아에서는 물론 진보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나로드니키 쪽의 사람들, 지식인들, 톨스토이, 이런 사람, 도스토옙스키도 물론이고, 막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얘 이거 완전히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좀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 자체가 한 번도 억압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뒤에 오게 되면 이제 이반 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규제를 당하게 되는데, 아무튼 초기에 대표적인 작품이고 래핀 인생 전체에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스케치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린 그림이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 코사크, 우리가 보통 카자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사실 카자크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코사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데가요, 이 지도가 내가 여기 뒤에 없나? 그게 지도가 없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제 손바닥이 우크라이나라고 한다면, 손바닥이 좀 못생겨서 미안합니다만, 이쪽에, 그러니까 서쪽은 코사크족입니다. 근데 동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이쪽이 러시아거든요? 이 바다고.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 동쪽을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내 나라라고 푸틴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생기는 전쟁.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냉전 시대에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마치 남북한을 분단시켜 놓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듯이 우크라이나도, 이 우크라이나라는 이쪽은 유럽이죠. 유럽이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끊임없이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엄청난 미국 군사 물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그러니까
코삭 사는 쪽은 훨씬 더 넓은 땅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유럽의 전 세계의 곡창이라고 할 만큼 평원입니다. 엄청난 평원이고 원래부터 곡창입니다. 땅이 좋은가 봐요. 근데 이쪽은 대충 산악지대가 많고 이 동쪽은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한 200~300년 동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이 코사크 쪽의 독립국가였다가 이게 한 18세기 후반쯤 되게 되면 러시아하고 이제 이 러시아에 그 병합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쪽엔 러시아 사람들이 이쪽에 러시아고 그죠? 러시아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공용어도 거의 러시아어예요. 여러분 알퐁스 동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 학교 다닐 때 읽으셨습니까? 저하고 세대 차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교과서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작품 읽으셨어요?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다 아십니까? 사실 알퐁스 도드의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프랑스 이야기잖아요. 알퐁스 도드가 프랑스 소설가고 이 프랑스 말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알자스 로렌 지방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애국적인 우리가 그 프랑스 언어에 대한 사랑인데 근데 이건 알퐁스 도데가 쓴 그 소설은 사실 말짱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은 독일어 지역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독일어를 쓰고 독일하고 독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곳입니다. 뭐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건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 무슨 코미디언 출신이죠. 얘가 무슨 자유의 무슨 뭐 상징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 국가의 어떤 상징처럼 푸틴이 꼭 무슨 시베리아 곰처럼 야만적으로 침략을 했다 이렇게들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동쪽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투표 러시아 이쪽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가 그래요. 지금 현재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인데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은 완전히 군사적으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이 전쟁이 참 문제가 많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38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꼭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하고 조금 사정은 다르긴 다르죠. 여긴 뭐 사실 동쪽은 러시아니까 뭐 러시아하고 병합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분단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금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서쪽을 지키는 서방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 나토 이쪽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군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동이든 뭐 이라크이든 이란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저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미군을 직접 보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대단히 좀 앞으로 흥미진진한데 아무튼 지금 이 그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크라이나가 코사크 쪽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유지했을 때 그때 이게 16세기 말 17세기 이제 코사크 쪽에 여러분 아마 고골리라고 하는 소설가 아까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대장 브라바 타라스 브라바 소설 또는 뭐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타라스 브라바 뭐 정확하게 번역이 어떻게 되지
타라스 브라바가 코사크 부족장, 지금 이 그림과 거의 같은 소재입니다. 같은 사람은 아닌데,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동네가 꼭 우리나라 꼬라지 비슷하게 위에는 폴란드가 굉장히, 지금은 폴란드가 별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만 옛날에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폴란드가 있고, 이쪽에는 비잔틴 제국이 있고, 저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완전히 그냥 강대국 속에 갇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 코사크가 옛날부터 굉장히 용감했거든요. 타라스 브리바도 그렇고, 뭐, 톨스토이 소설도 뭐 여러 편이, 톨스토이가 가장 좋아한,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의 어떤 지역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이 코사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코사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러시아 내에서도 굉장히 좀 원시적이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때묻지 않은 그런 어떤 곳으로 뭐 실상은 들여다보면 가난하기 짝이 없고 뭐 이런 곳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레핀의 그림은 고골이 타라스 브리바에서 얘기했던 그 어떤 뭐랄까 순수성, 야만, 뭐 원시성 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서쪽의 강대국이었던 비잔틴 제국, 지금 터키죠?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코사크에게, 우크라이나의 코사크에게, 야, 너 우리하고 같이 우리 밑에 와서 그냥 우리한테 항복해서 우리하고 잘 지내자라고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코사크 족장이 웃기지 마라 이 미친놈아라는 식의 이제 답장을 쓰게 하는 장면입니다. 막 신나게 웃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율브린느라고 하는 배우 아십니까? 율브린느가 이제 영화 타라스 브리바의 대장 브라바의 코사크 족장으로 나오는데 율브린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 율브린느입니다. 이 원래 코사크 사람들은 다 이 코사크 쪽이 대체로 이제 이 몽고족 후손들이거든요. 다 밀어버리니까 뭐 이 신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레핀 자신에게도 이런 피가 흘렀던 거죠. 자기의 어떤 피라는 인식이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반 네제와 그 아들 이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사실 레핀 그림 중에 제일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지금까지도 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 리얼리즘의 의미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이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반 네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뭐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보통 우리가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합니다. 짜르란 말을 처음 쓴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짜르로서는 첫 짜르죠. 이반 네제가 아들 이반을 지금 안고 있는데, 지금 왜 안고 있나 하면, 이날 아침에 이반 네제의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들 황태자 비가 얇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고 두드려 팼던가요? 지금 이 며느리가 옷을 얇게 입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두드려 패니까 아들이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있는 큰 창으로 아들을 찔러 죽죠. 결국 죽을 겁니다. 아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것도 17세기인가 그래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17세기죠. 정확한 연도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자,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후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그렸냐? 왜 17세기 그림을 그렸냐?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뭐 우리나라에서 가령 연산군이나 또는 뭐 세자를 뒤지에 죽인 뭐 영조나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때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던지 글쎄, 그건 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점에 1870년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레핀이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레핀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의 대부분 지식인들에게 이 짜르라고 하는 황제라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미친놈인 거죠. 그야말로 별 볼일 없는 것들 이거 어떻게든지 짜르를 타도하고 좀 새로운 뭐 유럽처럼 그 당시 유럽처럼 또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한 염원 나로드니키 같은 어떤 그런 정치 집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당시 짜르였던 알렉산드르 2세인가 하는 사람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 전후로 아마 그게 전인가 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암살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레핀도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핀이 그린 역사화는 물론이 그냥 모든 역사화는 대부분 다 뭐 여러분 이에이치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란 현재와 미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와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다 연결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역사화를 그냥 레핀이 뭐 200~300년 전에 미친 왕과 억울하게 당한 황태자의 삶이 가련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비유로서 언유로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화. 아까 나중에 이 내재를 그리는 화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가 이 그림의 전체 분위기가 특히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황태자를 찔러 죽이는 이 봉이 창이 그 당시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정치 풍자 내지 비판화야. 비판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볼가강에 무슨 배 끄는 사람들, 바지선 인부들은 뭐 크게 뭐 보는 사람은 나름으로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 이 그림처럼 정치적인 이슈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은 바로 짜르 체제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배계층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은 뭐 어떤 사람이 사서 일종의 말하자면 뭐 자택 망명처럼 전시하지 마라. 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또 이 그림이 그 뒤에도 계속 순환을 당합니다. 그죠? 뭐 어떤 20세기 초에는 이 그림 본 사람이 뭐 이 그림을 칼로 찔렀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또 야단스럽게 또 뭐 되고 최근까지 그죠? 뭐 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에도 또 그런 사고들이 한 2차례 벌어져서 지금은 현재는 이 그림이 이제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유리로까지 이제 보관을 했는데 너무 상처 지금은 이 트레차코프 제거네만 트레차코프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2020년에 전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수복 그러니까 복구화 작업이 덜 끝났는지 아직까지 전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에 짜르 절대주의 독재주의에 대한 풍자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그러니까 피터 데제라고 이 러시아의 짜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방금 보신 내재는 이반 내재는 뭐 러시아 짜르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소위 지도자라는 왕이나 황제나 이런 인간들 중에 최고로 악당, 최고로 미친놈으로 꼽힙니다만은, 그래도 러시아에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토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러시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페테르부르크로 옮기기도 하고, 뭐 러시아에 가면은 온 동네 방네 피터 대제, 영어로 시고하면 피터 대제, 러시아 말로 표토르 대제의 동상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짜르 치고는 굉장히 러시아를 근대화시킨, 러시아를, 야만의 러시아를 문명의 러시아로 바꾼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이예요. 공주, 그러니까 그 피터 대제가, 표토르 대제가 이 누이 동생인가 뭐를 유폐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유폐한 성당이 지금 그 모스크바 주변에 유명한 그 묘지 성당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역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 직접적인 그 당시 그 나로드니키 출신들의 어떤 혁명가들의 어떤 애환, 혁명가들의 어떤 삶을 중심으로 한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죠. 혁명가가 체포되는 장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막 경찰이 덮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체포되는 장면. 이거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형당하지 않고 시베리아 유행에서 돌아온 뭐 혁명가를 보고 어머니가 놀라는 장면, 뭐 어머니를 비롯해서 뭐 하녀들, 가족 전원이 놀라는 장면, 뭐 이런 그림들, 이런 이제 주로 혁명가들의 애환을 그린 그림들을 또 여러 차례 그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 187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꼬민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리 꼬민을 기념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핀이 그런 그 유럽에서의 급진적인 정치 변화에 대단히 공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레핀의 그림 중에 제일 동일 주제로서 많이 그려진 그림은 톨스토이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충 한 30대 초반에 이 레핀이, 그러니까 1870년대, 80년대 초반쯤에, 벌써 이제 톨스토이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그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한 3, 40년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톨스토이를 좋아해서 레핀이 톨스토이 작품도 읽고 하다가 이제 그 야스나야 폴라냐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탄생지이자 평생 살았던 곳에 찾아갑니다. 지금 거기 가면 이제 거기에도 레핀이 그린 그림이 좀 걸려 있는데 한두 점이.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한두 달씩 머물면서 톨스토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톨스토이가 죽나요? 그럼 한 40년 동안. 그래서 뭐 톨스토이의 일상, 톨스토이의 초상은 물론이고 이건 뭐 톨스토이 뭐 전부 톨스토이. 무소울스키. 이 사람도 음악가죠? 뭐 이런 유명 인사들. 자신의 그림,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이 그림을 뭐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은 이제 1901년에 러시아가 결국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렉산더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2세가 3세가 죽고 4세가 나오나요? 뭐 하여튼 이 뭐 그런 고유명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901년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러시아도 최초로 이제
그 민주적인 좀 의회 뭐 전제의회 짜는 이때 의회를 두는 뭐 그런 어떤 정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의회 활동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굉장히 커요. 톨스토코프에 가면은 이 벽면의 한 4분의 3 정도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뭐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이건 1905년 그러니까 1901년 그런 민주적인 개혁이 있고 난 뒤에 1905년에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 1905년 혁명을 1차 혁명이라고 그러고 1917년 혁명을 2차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1905년의 혁명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에 이 지바고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 시절에 그게 라라가 총을 쏘는 장면 앞인지 뒤인지 지금 기억이 아리아리한데 아무튼 학생 시절에 지바고가 소냐죠? 소냐인가 누군가? 지바고의 부인? 이름이? 아니 지바고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지바고가 소냐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거기서 살면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한 2층인가 3층인가 집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 그러니까 시위 과정, 시위 장면을 보는 아마 닥터 지바고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첫 그 장면이 그게 1905년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그 혁명인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 실패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죠. 뭐 수천 명이 죽어요. 수천 명이 죽고 군인들이 뭐 포템킨이라고 하는 군함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 에이젠슈타인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포템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영화도 만듭니다만은 1905년 혁명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축하하고 있는 그 1905라고 지금 숫자가 쓰여져 있죠. 일종의 러시아 최초의 시민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에 왔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지금까지 제가 랩핀 설명을 마치고 다시 제가 좀 어거지로 다시 끼워 넣은 시인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시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뽑았는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인의 이름이 빅토르 콜둔이라고 하죠. 예. 내국의 찬송가. 신은 나를 보였다. 나는 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저 뒤에도 안개, 앞에도 안개. 아마도 그래서 인류가 이슬로 보냈나 보다. 아마 전 세계가 회색 이슬로 응축되었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모든 주변에 무언의 슬픔이 있다. 신은 나를 버렸다. 뒤에 없죠? 이게 다죠? 뭐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여주는 시간일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러시아 혁명 그리고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의 질문들을 통해서 저를 고문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만들었나? 어제 만들었나? 급히 뭐 하다 보니까 아마 부탁하신 말씀 또 물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러시아 역사, 러시아 혁명을 설명하려면 대단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맞아, 농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노 국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뭐 농노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노비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거의 농노가 한 70-80% 인구에, 그러니까 유럽의 대충 이 중세가 영주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농노를 중심으로 해가 노예보단 좀 나은 거죠. 농노를 중심으로 한 농업 경제가 중세 천년이었습니다. 이게 16세기에 대충 유럽에서는 끝나요.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대충 한 16세기가 되면은 르네상스고 뭐 종교개혁이고 해서 다 끝나는데, 러시아는 19세기까지 이게 지속이 됩니다. 1861년에 와서야 농노 해방이 돼요. 뭐 그게 미국도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이 되는 게 1864, 5년쯤 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한 야망국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1861년 농노 해방이 되는데, 그래서 이 1860년부터 2000년까지, 1900년까지 거의 뭐 경제 성장이 지금 수준으로, 그때 경제 성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매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 높았을 때가 한 6-7% 됐죠. 중국이 한 7%. 이제 보통 현대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한 7%가 최고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이 당시 1860년부터 1900년까지 한 40년 동안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한 30-40%까지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이 GDP 이런 공업 농업 생산량이 7배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됐을 것 같은데, 최근 한 30-40년 사이에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19세기 말에 러시아의 경제 성장,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 아마 그야 급격히 이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노가 해방되고 난 뒤에 농노들이 다 이제 노동자로 다 도시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이 농노가 해방됐지만 사실은 농촌에서 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거든요. 농노로서 신분은 해방됐지만 자기 땅이 없으니 결국은 또 옛날 그 지주한테 가서 소장농이 돼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농도도 있었지만, 그나마 좀 젊은 놈들은 더럽다, 도시에 나가서 노동자가 되자 해서 이제 도시로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 비슷한 현상이죠. 우리나라도 아마 1960년부터 60년대부터 한 7, 80년, 8, 90년대까지 거의 아마 7배가 아니라 수십 배 성장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 변화가. 한국의 사회 변화라는 건 정말로 이 세계사적인 차원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인데,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고 잘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생산량은 높아졌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빈곤하고 그야말로 저변이었죠. 그래서 1865년에 70만의 노동자가 20세기 초에 200만까지 늘어나는데, 거의 뭐 착취 수준, 매일처럼 파업이 이어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외치는 뭐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이건 여러분 뭐 19세기 러시아나 19세기 미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구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응?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69시간 이야기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이 아니죠. 벌써 한 2, 3주 넘었죠?
그날 처음 69시간제를 노동부 장관이 발표할 때 바로 그 밑에 뉴스가 칠레에서 주 40시간제를 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느린다고 생각하다닙니다.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 아무튼 뭐 그런 과정에서 1969년에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의 귀족 출신의 아나키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번역을 합니다. 1869년에. 이게 책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3년에 플레아노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해방단이라고 하는 최초의 말하자면 사회주의 단체가 형성이 되고, 이게 1895년에 노동자 해방 투쟁 동맹이라는 걸로 바뀌면서 레닌이 등장합니다. 레닌과 그룹스카야라고 하는 부부. 그룹스카야, 우리는 레닌만 보통 아는데 레닌 이상으로 똑똑한 혁명가가 이 여성 부인이었습니다. 그룹스카야. 근데 뭐 한 5년 만에 이 잡혀가서 시베리아 망명을 하게 되고, 뭐 또 이제 영국으로 스위스로 망명 생활을 한 뭐 부부가요. 레닌 부부가. 그러다가 이제 1903년에 런던에서 러시아 혁명 세력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가 싶었는데 이제 분열을 합니다. 이때부터 분열이 소위 맨셰비키, 볼셰비키라고 하는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느 나라에서 분열합니다. 얘들은 특기가 분열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당 뭐 항상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1903년에 외국에서, 그것도 지금 러시아 국내는 지금 다 죽어가는 판인데, 외국을 돌아다니는 망명객들이 저끼리 찢고 뽑고 싸워서 생기는 게 맨셰비키, 볼셰비키입니다. 맨셰비키는 다수당입니다. 다수당. 그러니까 다수라는 뜻이에요. 맨셰비키. 볼셰비키는 소수. 레닌은 소수. 맨셰비키는 다수. 아니. 죄송합니다. 이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요. 볼셰비키가 다수, 맨셰비키가 소수. 말의 뜻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수파, 소수파라고 하면은 뭐 안 되는가? 아무튼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할 땐 꼭 맨셰비키파, 볼셰비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셰비키파가 다수 세력이고 맨셰비키파가 소수 세력입니다. 볼셰비키파는 아주 과격 급진 세력입니다. 맨셰비키파는 점진 민주파입니다. 좀 개혁파입니다. 이 볼셰비키파는 혁명파입니다. 이건 아주 과격하고, 맨셰비키는 좀 온건합니다. 그러니까 막 급진파와 온건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책을 읽거나 또는 뭐 이런 문헌을 볼 때 볼셰비키, 맨셰비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망명 생활을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이 볼셰비키가, 레닌이 승리를 해요. 1912년에. 그런데 1904년에 로일 전쟁이 터집니다. 로일 전쟁. 일본하고 전쟁이 터지는데, 이 1904년 로일 전쟁이 사실은 러시아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전 세계 누구도, 일본 사람들도 일본이 이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전쟁입니다. 뭐 나라 크기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러시아는 그야말로 시베리아의 거대한 곰이고,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뭐 메뚜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일본이 급속하게 이제 세계 강국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전쟁이고, 러시아가 급격하게 망하게 된 전쟁이고,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게 된 전쟁이고,
이 전쟁에 일본이 안 이겼더라면은 이런 가정법은 전혀 의미가 없는 가정법이지만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1904년에 로일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1905년 피해율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짜르 체제에 대한 위기가 생겨나고 러시아 절대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되는, 아까 닥터집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포텐킨 수병까지 군인까지 군대까지 그 혁명을 합니다만 혁명은 실패하고 개혁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했던 유명한 말이 혁명은 걸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혁명이 이제 끝났다. 그런데 또 러시아가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스푸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짜르 체제가 엉망이 되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또 참전을 합니다. 독일하고 싸우죠. 그런데 900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독일 군하고 싸우는데 그한 500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붕괴 직전에 이르게 되죠. 파업이 연일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1917년 2월 혁명이 터집니다. 2월 혁명, 보통 우리나라 문헌에는 2월 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로에서 3월이라고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월이라고 하는 건 러시아력. 그러니까 러시아는 달력을 유리우스력인가 이걸 쓰고 유럽은 고레고리온인가 쓰죠. 그래서 그게 한 보름인가 한 20일 차이가 있는데 이게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이제 건치라는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 2월에 멘세비키가 온건파가 집권을 합니다. 이 혁명에 성공을 해서. 최초의 2월 혁명은 멘세비키파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파였습니다. 그러니까 2월과 10월, 이 8개월 차이 때문에 러시아의 운명이 또 바뀌는데, 아까 레핀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핀은 멘세비키파였습니다. 볼셰비키파가 아니고. 멘세비키파라고 꼭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사실 레핀은 좀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의 급격한 혁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2월 혁명에 멘세비키파가 집권을 해서 케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어가지고 이 러시아 공화국 체제, 연립정부 체제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근데 10월달, 8개월 뒤에 10월달에 레닌이 와서 볼시비키 권력을 수립을 하고 러시아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1917년 10월부터 1980년까지니까 89년까지인가요? 러시아가 해체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거의 한 70여 년? 70여 년에 소위 소비에트 공화국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왜? 지난 7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2월 혁명 집권 세력이 완전히 부패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볼셰비키가 그 부패한 2월 혁명 집권자들을 까부수고 우리가 집권을 했노라, 이렇게 이제 러시아 역사책을 썼죠.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공산당 체제가 붕괴가 되고 난 뒤에는 아니다. 2월 혁명에 의한 민주공화국 체제가 옳았는데 레닌 네가 볼셰비키가 망쳤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새로운 역사관이 나옵니다.
뭐,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죠?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해석은 바뀌는데, 뭐, 특히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그죠? 우리나라도 뭐, 어떤 파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막 뒤바뀌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그런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 혁명사고, 아까 잠깐 보신 1905년 이야기고, 러시아 혁명을 이해하기 위한 세 편의 영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러시아 혁명에 대한 영화입니다. 레즈란 영화는 미국의 공산주의자인 존 리드라는 사람이 1917년 혁명을 직접 보고서 선 책에 근거한 영화고, 닥터 지바고는 여러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대충 한 지바고가 한 1890년 전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93, 1880년. 그래서 1905년 피해 일요일 제1차 러시아 혁명이 생겼을 때가 지바고가 20대 초반 의과 대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1차 세계 대전이 터져서 1914년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 끌려가죠. 그리고 라라도 간호부로 오게 되고, 남편이 혁명가로 이제 19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전부 숨어서 막 혁명 활동을 한 거예요. 그죠? 라라 남편은.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남편이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라라는 이제 남편 찾으러 군대에 오게 되고 1차 세계대전에 간호부로 종군하게 되고 지바고는 의사로 종군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가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 모스크바에서 그 코마롭스키인가요? 그 라라의 엄마와 라라를 동시에 농락했던 나쁜 놈? 오늘 아침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떡 털렸더니만은 코마롭스키 얼굴이 떡 나오는데 변한 건 누구 생각이 나서 꺼버렸습니다. 이 지바고가 그러니까 한 1차 세계대전 때 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볼시비키 정권 1차 세계대전을 끝내지 않고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에 끝나는데 한 2년 전에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서 돌아오는데 막 엄청나게 넓은 설원내 지바고가 이 터득 혼자 걸어가는 장면, 군대는 이쪽으로 가고 지바고는 이쪽으로 가고 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왔는데 가족은 토냐는 이제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게 어디죠? 뭐 유리코프인가 유리차코인가 뭐 그 동네 가족은 없고 해서 이제 다시 라라 집에 가서 이제 라라하고 함께 짧지만 살게 되는. 뭐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야기는 1905년 혁명, 1917년 혁명, 2월 혁명 때, 2월 혁명 때가 아닌가?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나?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대충 한 1880년대에 라라가 고아가 되고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고 1928년 그러니까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굳어져 가는 그때 이제 지바고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라라와 지바고가 전생에 평생 동안 한 서너 번 만나나요? 제일 길게 지낸 게 이제 마지막 그 시골에서였는데 아무튼 이 지바고 이야기가 러시아 혁명을 가장 잘 보여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영화 제독의 연인이라는 이 영화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2008년에 나왔죠.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역사 해석의 재해석
그러니까 이 어드마이어라는 이 원제가 제독의 연인으로 우리나라에 개봉이 되었었는데, 이 영화는 여러분, 그러니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10월 혁명을 1917년 10월에 성공시켰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레닌 정권이 굳어진 게 아니고 1917년 10월부터 1922년까지 내전이 벌어집니다. 5년간. 여러분, 왜 지바고가 라라한테 도저히 내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 이제 너하고 도저히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라고 통보하고 돌아오는 길에 잡힙니다. 그죠? 발치산에 잡히죠. 발치산에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에 그 전쟁이 이 내전 상황입니다. 이때 소위 적군과 백군이 싸웁니다. 운동회. 여러분 운동회 때는 두 편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청벽으로 나눕니까? 이때 러시아에서는 보통 이제 홍군, 사회주의 군대는 붉은 깃발 드니까, 그죠? 홍군, 그리고 백군. 백군은 짜르 귀족, 짜르 시대의 귀족, 짜르 시대의 군인.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 이걸 백군이라고 하는데, 이 백군이 5년간 저항을 합니다. 왜 여러분 닥터 지바고 기억나십니까? 백군하고 싸우는데 막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난 뒤에 딱 가보니까 소년들이 흰 군복 입고 쓰러져 있는 장면, 그게 백군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독의 연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중간에 있는 이 영화는, 최근에 나온 이 영화는 백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러시아에서 백군은 이거 죽일 놈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백군을 이제 띄우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역사의 평가가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이 어드마이어라는 영화, 그냥 이것도 사랑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뭐 그런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된, 뭐 라스푸틴의 풍자화입니다. 러시아를 짤 체제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최서원 같은 남자죠. 이제 이 레닌 그림인데, 소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그림만 남아있지 작가는 지금 거의 뭐 잊혀진 사람인데, 레닌이 세계의 독재자들을 쓸어낸다는 그 당시의 포스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 1917년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도 일제시대였지만은 1925년에 공산당이 결성이 되죠. 레닌이 이 조선 공산당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고,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콘화로 르블로프라고 하는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르블로프. 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감독이 만든 르블로프 영화, 한 3시간짜리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 타르코프스키 영화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한 건데, 자, 이반 네제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이반 네제 그림이요, 이반 네제라는 사람이 워낙 이 러시아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옆에 이반 네제 옆에 그림은, 화가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바스네초프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뭐 레핀하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 바스네초프가 그린 그림은 이반 네제가 쌍두독수리, 이게 러시아 상징입니다. 문장을 밟고 있는 자세를 전제군주의 위용을 보여준다, 이 그림이요. 그러니까 레핀의 그림하고 전혀 다른 취지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역사화라도. 이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슈바르츠 작품인데, 슈바르츠인데, 여긴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일종의 살인행위를 저지른 황제가 아니고 아들을 간호하는 황제가 그려집니다. 그죠? 같은 이 내제인데, 같은 이반 내제인데, 또 하나 있죠. 이거는 현대 화가 그린 이반 내제 그림인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 다른 정치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밑에 보시면 글라즈노프. 러시아 사람 이름은 참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무슨 새끼, 너무 이름도 길고 해가지고. 선생님, 정선생님의 질문에 답하자면, 화가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화라는 게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와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같은 역사적 소재이면서도 그림은 다르게 그립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19세기 후반부터 러시아 화단의 군주에 대한, 짜르에 대한 중립적, 양가적, 부정적인 묘사는 러시아 민중들의 인권과 사회계획에 대한 공동적 구성원들이 자성해서 수립되었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 짜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그 화가들에서 입장이 달라진다. 19세기 후반에 이반 내제의 형상을 그린 화가들 대부분이 이동 전람의 모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폭군으로서 이반 내제의 회화적 형상은 그에 대한 화가들의 스타일과 관념의 표상일 뿐 아니라 러시아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시대 정신의 표현이다. 20세기에 오게 되면 글라즈노프는 과거 전통을 콜라주 기법으로 변형시켜서 이반 내제, 단두대 처형, 바실리 성날 군중의 구도 속에서 군주와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음을 암시한다. 이건 그러니까 스탈린 체제 이후에 공산당을 지배한 그 러시아 공산당 지배자들과 민중의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글라즈노프의 이 그림이 이반 내제를 통해서 다시 역사적인 의미를 담게 되었다. 이게 막 숙청도 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탈린이라는 걸 비판을 못 하잖아요. 이반 내제를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예술이 꿈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리얼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리얼리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